83페이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토지정책이 앞 시간에 다룬 지역지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지역지구제 이외에도 아주 여러 가지 토지정책이 있습니다. 실제 있는데 지금 교재에 아주 좋은 게 두 개가 비교되어 있죠. 그 토지구역정리사업하고 공영개발 요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 토지구역정리사업은 대부분 이제 외곽에 이제 그 미개발 토지를 반듯반듯하게 딱 구역 정리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아주 그 효율성이 높은 토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토지구역정리라고 하는데, 이 토지구역정리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하고 수용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는 걸 알죠? 근데 환지 방식은 이제 개발된 토지를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그게 환지, 되돌리는 환자니까, 그지? 그러니까 거기 개념을 봐. 환지 방식. 토지구역정리사업에서 토지 이용 효율이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그러니까 이제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이용 효율이 높은 토지로 전환하여 원래 소유자에게 환지, 되돌려 준다 이 말이죠. 그런 방식을 이제 환지 방식 또는 토지 구역 정리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개념을 한 개 기억하고, 그다음에 공영 개발은 개발 대상 지역을 전면 수용하고 전면 개발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제 공영 개발은 사업이 전부 그죠?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건데, 공영 개발은 100% 수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수용 방식. 그러니까 수용 방식을 다른 말로 매수 방식이라 하잖아요. 그지? 보상금을 지불하고 전면 매수해서 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매수 방식이라 하는데, 이 공영 개발은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습니다. 근데 장점이 좋은 거죠. 이제 정부가 직접 참여해서 개발하는 거니까. 단점이 시험 포인트예요. 그 단점을 3개 체크해 놓고 기억하셔야 돼. 토지 소유권의 침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시장 개입 방식 중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가장 심하게 침해하고 있는 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지?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정부가 공익사업을 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토지를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강제 수용이잖아. 강제. 그러니까 일정한 동의 요건만 충족되면 그냥 토지를 보상금 주고 뺏어가 버리죠. 어? 그러니까 동의 요건이 뭐 토지 소유자 총수의 몇 분의 몇, 또 토지 면적의 몇 분의 몇, 한 개는 2분의 1, 한 개는 3분의 2 이상 동의만 얻으면 그냥 토지 소유자가 싫어도 땅을 뺏기는 거잖아. 그지? 소유권 상실하고. 그러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이 말이야.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 주체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왜? 보상금을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보상금을 원칙은 뭐로 줘야 된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현금 유출이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그지? 그래서 현금으로 다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발 후에 보상금을 현금 대신 토지로 대신 주겠다 하고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죠? 그때 발행하는 게 토지 보상 채권이라, 수용 방식에서만 나오는 채권, 토지 보상 채권으로 토지로 대신 보상금을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게 아주 큰 단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상금을 산정할 때도 그죠? 이게 원래 보상금은 뭘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죠? 우리 수용 방식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공시지가. 무슨 공시지가 그래? 큰일 나겠네. 표준지 공시가란 말이야. 개별 공시가가 아니고. 개별 공시가는 세금 부과라든가 부담금, 개발 부담금을 산정할 때만 활용하는 겁니다. 부담금이나 사용료, 세금 부과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보상금 산정의 기준, 국가 등이 행정 목표로 사업을 할 때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표준지 공시가인데, 그때 지가라는 게 보상금을 쓸 때 수용 보상금 산정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가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 또 개별 필지를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또 토지시장에서 지가의 정보를 정해준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거래를 할 때 거래의 지표로 활용된다. 그게 표준지 공시가야. 개별 공시가 그러면 세금 부과라든가 부담금, 개발 부담금이나 환경 부담금, 그리고 정부가 개인에게 땅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겠죠. 사용료나 대부료, 그런 걸 계산할 때만 쓰는 게 개별 공시가입니다.
세금 산정이라든가 부담금 산정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게 개별 공시가고 나머지는 전부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용시의 보상금이 보통 표준지 공시가의 1.3배에서 1.8배 사이에서 책정이 돼요.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맹지 같은 거는 땅값을 썼는데 보상금은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땡 잡는 거지. 그죠? 근데 이제 노른장의 땅을 갖고 있고 최근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은 그죠? 이 아무래도 공시가가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거니까 공시가의 1.5배 정도로 보상금이 책정된다 하더라도 내 산 가격 정도밖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뺏기고 나오는데 뭐 좀 먹는 게 있었는데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제 뭐 이 보상금 산정할 때도 그죠? 좀 더 달라, 덜 달라, 뭐 별 얘기 다 있고 참 어려운 거죠 이게. 주민의 동의를 그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공룡개발은. 그래서 이 공룡개발은 첫째는 민원 발생 우려가 매우 높고 두 번째는 시행령 편성할 때 엄청난 재정 지출이 수반된다. 요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야 돼. 그다음에 공공임대보유제도 그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서 두 번째 칸에 토지은행제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개념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지를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비축하는 거. 그러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미개발 토지들이 많잖아요, 그지? 아직까지 뭐 개발이 안 된 미개발 토지를 정부 이거 그냥 방치하면 안 되니까 외곽 지역의 미개발 토지를 아주 싼 가격에 대량으로 이제 매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이 외곽의 미개발 토지를 값싸게 매입을 해가지고 비축을 하고 있는 거야.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외곽 지역에 뭐 공단을 조성한다거나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토지가 그만큼 필요하니까 이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토지를 민간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제도 이런 제도를 이제 토지은행 또는 토지비축제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서 시행 중이다 실시하지 않는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네. 또 참 안 하고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디 뭐 어제 안 하고 묻나 짱어 묻나 안 하고 있게 하고 있다 그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저 뭐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시행되지 않는 제도를 구분하는 게 요즘 매년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토지은행 제도는 2009년도에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시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LH 있잖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1년 단위나 10년 단위 토지 비축 계획을 미리 수립해요. 그 계획을 수시 비축 계획, 1년 단위 비축 계획, 10년 단위 비축 계획을 수립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국에 있는 미개발 토지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거죠. 요즘 매스컴이 얼마나 많이 떠들어댑니까? LH 직원들이 이 미리 그 정보 빼내가지고 투기해가지고 이제 맨놈 구스도 뭐 안 받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뭘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그, 예? 뭐라고? 그것서 답이 나왔어요. 내가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TDR 개발권 양도제도 있잖아요, 그죠?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을 안 해요. 이거는 미국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고, 그 다음에 이 저번에 정경에서 했는데 택지 소유 상한제, 그 다음에 초과 이득세제. 그러니까 택지를 일정 택지를 소유할 때는 그죠? 일정 범위를 초과해서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써가지고 옛날에는 뭐 한 사람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게 법이 있어서 이런 법이 그렇게 해서 10,0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할 때는 세금을 엄청나게 중과시하는 거죠. 그게 또 초과 이득세제입니다. 그치? 이거 다 위헌 판결을 받아갖고 지금 시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법에서 종합토지세가 있더나 없더나?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 옛날에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부동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는 종합부동산세고요. 종합부동산 토지 건물을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할 때는 그 세금 부과하는 거잖아. 그지?
종합부동산세. 그게 옛날에 종합토지세에서 바뀐 거예요, 세목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폐지됐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 종합부동산세죠, 그죠? 지금 시행하지 않는가 하면 요 네 개가 대부분 답으로 나옵니다. 요거 안 한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하고 있죠. 실명제 하고 있죠. 부동산 실명제. 들어봤잖아, 그죠? 그다음에 부동산 거민등기제도 그것도 하고 있죠. 거민제도, 그죠? 안 들어봤나? 그 중개실무에서 다 배웠잖아.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 중이죠.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세목에 있죠. 이런 건 다 하잖아. 그제? 그다음에 토지은행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정부가 토지를 미리 매입해서 비축하니까 장점이 많겠죠. 근데 장점보다 이것도 이제 단점을 시험 본수로 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토지 매입이 항상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방법들은 전부 다 엄청난 토지 매입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죠? 재정치를 수반되는 거고 또 재원 조달이 어렵다 이 말이야. 토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렵다. 또 엄청난 토지 매입이 부담이 따른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입을 해가지고 나중에 외곽지역에 땅이 필요할 때까지는 정부가 이 토지를 보유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관리가 가장 어려운 단점이 관리의 애로점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지가가 필연으로 상승하니까 정부가 오히려 지가 상승을 유발해서 투기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허점을 갖고 있는 제도다. 그 토지은행 제도도 단점 기획해 놓고 뒷페이지 넘겨서 개발이익 환수제도. 개념만 알면 돼. 개념. 이거는 개념 외에는 또 안 나와.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 요인에 의해 출작 실계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그게 초점이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그러니까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가는 거죠, 그죠? 그 개발 이익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지금 가압을 병해서 개인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주변을 정부가 비용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개발을 해주면 요 주변에 있는 토지의 지가가 필연적으로 상승할 거 아닙니까, 이제? 지가가 상승이 되는데 이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분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지가가 상승한다면 1년에 한 3% 정도 상승한다고 보자 말이야. 근데 요 지역만, 그죠?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훨씬 초과해갖고 50% 급등을 해버렸단 말이야. 50% 지가가. 그러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죠? 그 이익의 일부 25%입니다. 그 이익을 이제 개발 이익이라 하는데 그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해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도가 개발 이익 환수 제도야. 근데 개발 이익의 개념을 알아야 돼. 개발 이익이란 정부의 개발로 인해 인근 지역 토지 소유자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발생한 이익, 이걸 개발이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상지가 상승분을 어떻게 고치느냐?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생긴 이익,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아니라고. 물가 상승분이 아니고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서 생긴 이익을 개발이익이라 하는 거고요. 그 개발이익을 일정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개발이익 환수제도인데,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름, 개발이익을 환수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말 그대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 법에서 개발이익을 25%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심지에서 낙후된 공동주택을 쫙 밀어버리고 새로 건축을 하죠. 그게 재건축 사업이죠. 그 재건축 사업을 하다 보면은 원래 아파트 가격보다 새로 건축한 아파트가 시세가 상승해서 생긴 이익이 있죠. 그죠?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가 뭐냐? 재건축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다. 재건축 환수에 관한 법률. 거기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그죠? 아파트 주민들에게 원래 주민들이 가치 상승 이익이 생겼잖아요. 그 이익의 일부를 또 환수해가. 그걸 재건축 부담금이란단 말이야. 근데 그 재건축 부담금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걸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따로 있단 말이야. 거기서 그 법에 기초해서 부과하는 것은 재건축 부담금.
그리고 이제 이 정부의 개발로 인해 인근지역 토지 소유자가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해서 개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해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개념을 조금 기억해 둬야 돼. 그리고 10번의 부동산 실명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중개 실무나 민법 시간에 좀 배워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토지 정책은 이거 위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지금 다룬 토지 은행제,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그리고 이제 공영 개발이라든가 그죠? 최근에는 이제 환지 방식, 그 토지 구획 경기 사업을 대표하는 환지 방식이 최근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이런 것도 지문으로 한 개씩은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5쪽부터 이제 주택 정책인데 그 주택 정책의 목표라든가 뒷장에 주택 정책의 원리라든가 이런 거 뭐 읽어봐. 아무 필요도 없는 내용이야 시험하고. 3번에 임대료 규제 정책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주택 정책이고요. 요 가로 3, 4, 5, 6 그다음에 뒤에 7까지가 7 분양가 자율화제도 거기까지가 이제 주택 정책들이네. 그지? 주택 정책을 실시하는 목적은 뭐? 주택 정책을 왜 실시하는데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활성화시키고 저소득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실제는 목적입니다. 물론 고소득도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게 목적이겠지만 고소득은 이미 주거 안정이 되어 있는 셈이잖아요. 실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실소유자들이니까. 근데 주택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 계층들에게 주거 등을 활성화시키고 주거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게 주택정책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물론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의 주거 안정이 목적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주택정책이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주택정책 그러면 임대주택정책입니다. 임대주택정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그냥 주택정책 그러면 임대주택정책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가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상한제 또는 최고 가격, 최저가 아니고 최고 가격제라고 나는데 이 임대료를 규제하는 거, 임대료의 상한선을 최고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다, 그지?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임대료 수준이 너무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저소득이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게 책정해가지고 지금 시장 임대료가 월 뭐 한 30만 원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정부가 월 16만 원을 초과하지 마 이렇게 해서 최고로 볼 수 있는 상한선을 16만 원 이렇게 책정하는 거죠. 이게 규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임대료의 상한선을 16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책정했다. 그래서 상한제. 또 최고로 봐서 가격이 16만 원 책정되니까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시장 임대료보다 더 낮은 수로 임대료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수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임대료가 한 절반 정도 인하가 됐으니까 저소득이 싼 값에 새빵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부정의 효과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수요자인 임차인 입장에서는 월세가 절반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그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초과 뭐가 발생한다?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초과 공급이 아니고 초과 수요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죠. 수요량만 크게 증가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해. 근데 이때 이제 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이 되면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데 공급이 안 된단 말이야. 왜?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공급자인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절반 정도로 줄었는데 뭐 젠장 임대주택 공급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갈수록 이제 공급량을 계속 감소시켜 버려요. 왜? 임대사업하고 다른 용도로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갈수록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사를 못 가게 만드는 거야. 주거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임대를 구제했지만 오히려 이사를 못 가게 만들어. 주거동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의 효과가 줄줄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임대사업 해봐야 타산 안 오니까 임대주택에 투자도 안 합니다. 투자 기피 현상도 갈수록 커지고
임대주택의 수선도 게을라니까 질적수도 갈수록 떨어져요. 그지? 그리고 또 이 부족한 수요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속 음성적 지출을 강요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출을 계속 강요나오고 하니까 불이익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규제한 임대료 요 16만 원 줘갖고는 그죠? 세 안 놓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뭐 한 22만 원, 25만 원 줄 테니까 세 좀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모르게 웃돈을 주고 세방을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웃돈 거래가 성행을 하면서 정부 모르는 암시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암시장을 통해서 차익을 실현하고 또 임차인은 웃돈까지 지불하고 세방을 거래하는 아주 불이익만 커지는 정책이 바로 임대료 규제 정책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거 임대료 규제뿐만 아니고 또 한 개 더 있다, 그지? 가격 규제 정책이 아까 분양가 규제하는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분양가를 규제하든 임대료를 규제하든 가격을 규제하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요. 전부 부정적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가격을 규제할 때도 지금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더 낮게 책정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시장에서 월 30만 원 임대료가 형성되는데 야 40만 원을 초과하지 마. 이렇게 해서 규제 임대료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그렇다면은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수순도 잘해주고요. 또 용도를 전환할 이유도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공급량도 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규제 임대료가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시장은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영향이 나타난다 그러면 안 되지. 저번에 그죠? 지난번에 우리 모의고사 낼 때 시제에서 형성된 월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었다. 제곱미터당 10,000원이었다. 다음 중 그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거 이랬고 냈는데 옳은 거 찾는 거, 틀린 거 찾는 거. 지금 시장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란 말이야. 그런데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9,000원으로 설정한 경우, 8,000원으로 설정한 경우, 7,000원으로 설정한 경우는 규제 임대료가 다 낮게 책정됐잖아요. 7,000원, 8,000원, 9,000원이면 그지? 시장 임대료가 지금 제곱미터당 저번에 모의고사 친 거 기억 안 나나? 수업 중에 모의고사 쳤던 거 시장에서 제곱미터당 시장 임대료가 10,000원으로 책정됐을 때 다음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냈단 말이야. 근데 임대료가 지금 시장 임대료가 10,000원인데 그지? 임대료를 9,000원이나 7,000원, 8,000원으로 설정하면 규제 임대료가 낮게 책정됐죠. 그럼 당연히 초과 수요 발생하겠지. 그리고 임대주택의 용도가 전환됨으로써 공급량이 갈수록 감소하겠죠. 주거이동 저하되겠죠. 질적수는 떨어지겠죠. 이런 현상이 줄줄로 나타나는 거야. 근데 제곱미터당 임대료를 12,000원이나 15,000원으로 설정했다. 그럼 시장 임대료보다 임대료가 높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그럼 임대료는 원래 10,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공급량도 전혀 변화가 없다고 그러지. 공급량이 어떻게 더욱 증가하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무 영향이 없는데, 지금. 이런 개정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높게 책정되면 시장에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 압니다. 다 알아. 근데 지금 시장 임대료가 10,000원인데 15,000원이나 12,000원으로 책정했으면 시장 임대료보다 높게 규제 임대료가 책정됐잖아요. 그럼 역시 아무 변화가 없어야지. 그럼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공급량도 줄어들지 않는다. 공량이 변화가 없다 그래야 되고 임대료도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10,00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아무 변화가 없다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거는 몰라 또? 참 희한하. 하여튼 뭐 그죠? 조금만 응용해 놓으면 그냥 이게 도대체 뭔지 뭘 묻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 안 그렇습니까? 경험 안 했나? 야물게 공부하세요. 야물게 했어요. 야물. 거기 적어놔라 빨리. 시장 임대료보다 규제 임대료가 이렇게 높게 책정되면 아무 영향이 없다. 오케이? 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료 보험. 그러면 이제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게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안으로 이제 두 번째 나온 임대주택 정책이 임대료 보조 정책인데 이게는 실제는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은 유행부터 있게 되는데 그죠? 유행이 다 나와 있지가 않네. 임대료 보조는 이제 공급자 보조와 수요자 보조로 나오는데 이 이제 공급자 보조가 이제 아주 낮은 금리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금리를 확 낮춰 가지고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준 거죠.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진 만큼 이게 생산비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가 하락을 하면 이 생산 비용의 하락은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쪽에 보조금을 지급하더라도 공급을 증가시켜 주니까 공급이 증가할 때는 당연히 가격이 임대료가 하락하겠죠. 공급이 증가할 때는 가격은 하락하고 공급량만 증가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주거생활이 활성화되고 또 저소득층이 값싸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적의 임대를 보조해줘도 임차인이 당연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양이 풍부해지고 주거생활 활성화되면서 또 값싸게 세방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공급적의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임차인이 당연히 혜택을 봐요. 수요적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유형부터 익혀야 돼. 첫째가 이제 가격 보조, 두 번째가 소득 보조, 세 번째가 바우처 제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격 보조를 다른 말로 집세 보조라고도 한다. 그리고 소득 보조를 현금 보조라고도 하죠. 가격 보조는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을 구입할 때만, 주택 구입 시에 그 주택을 구입할 때만, 새방 구입 시에 새방을 구입할 때만 구입할 때 구입 자금의 부족분 요걸 지원해 주는 거야. 그 이거는 새방 구할 때만 그 3천만 원짜리 새방 얻고 싶은데 2천만 원밖에 없죠. 그럼 1천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 부족한 1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야. 그럼 그 돈은 전부 뭐에 써요? 새방 얻는 데 쓰이겠죠. 전부 자금이 이거는 주택 구입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에 아주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하고 주택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게 임대주택의 소비를 증가시켜서 주거 안정을 깨하는 게 목적이거든. 그게 정책의 목적이니까 요 주거 안정을 깨한다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지? 정책 면에서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 면에서는 아주 효과가 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보조 현금보조는 뭐냐? 보조금을 직접 현금으로 주는 거죠. 직접 이제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라. 그럼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받은 보조금 가지고 새빵 구입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죠? 일부 자금은 딱 잘라가지고 돼지고기 사 먹어야 되죠. 영화도 한 프로 봐야 되고, 옷도 좀 사야 되고, 다른 재화 소비에 일부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남는 거 조금 가지고 또 이제 임대주택 구입하는 거죠. 새방을 좀 넓은 새방 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받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현금으로 주니까지 새방도 더 넓은 새방 구했고요. 그동안에 돈 없어서 못하던 다른 지하 소비도 촉진하고 했으니까 만족감이 얼마나 커지겠노. 그러니까 임차인의 만족감을 증대시켜준다. 즉 임차인의 효용을 증대시켜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가 더 큰 게 바로 소득보조, 그 집세보조가 아니고 소득보조, 현금보조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우처 제도는 이제 현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면은 이 돈을 전부 새빵인데 사용을 안 해. 일부를 잘라가지고 다른 용도로 유용을 내보니까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고 임대료 보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금 대신에 쿠폰이죠, 쿠폰. 쿠폰 또는 상품권. 이 쿠폰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 현금 대신 지급하는 이 쿠폰 상품권을 바우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자금의 이탈을 방지하고 임대료 보조 정책의 실효성을 거둘 목적으로 현금 대신에 쿠폰이나 상품권으로 대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이게 바로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지금 현재 이 바우처 제도도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획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고, 이제 이 임대료 보조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는 우리 하향 여가 현상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단 말이야.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저소득 입장에서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보조금 받는 돈으로 당연히 임대주택, 저가주택을 구입하러 가겠죠. 저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이, 중고주택이 다 같은 표현입니다. 신규주택을 다른 말로 신규주택을 분양주택 또는 고가주택이라고 하고요. 저가주택을 다른 말로 중고주택 또는 임대주택이라 하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임대주택에 대한 이 보조금 받으러 새방으로 들어가니까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겠죠. 근데
이 저가 주택은 물론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안 돼요. 주택은 그죠? 그뿐만 아니고 또 이 임대주택, 저가 주택은 세방이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신축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가 주택은 항상 신축을 통해서 공급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저가 주택은 신축을 통한 공급이 아니라 하향 여가를 통해서만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축이 금지되니까 이게 수요가 증가해도 공급을 할 수가 없어. 단기적으로는. 단기는 당연히 공급이 불변이라 불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주택 현상에 기인해서 임대료가 큰 폭으로 상승하죠. 그럼 임대료가 상승한 만큼 기존 임대인이 임대료 상승한 만큼 당연히 초과인을 획득하겠죠. 그죠? 근데 이 초과인이 발생하면 이 초과인에 또 기인해서 높은 임대료를 획득할 목적으로 자기가 쓰던 주택을 임대를 통해서 물려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생긴다? 하향여가가 발생한다고. 하향여가가 고소득층이 임대를 통해서 자기 주택을 물려주죠. 그럼 하향여가 받은 물량만큼 장기로 볼 때 임대주택, 저가주택의 공급량이 어떻게 됐다고? 당연히 증가한다 이 말이다. 공급량이 당연히 증가하고, 그리고 또 이 공급량이 필요한 수량만큼 수요가 증가하지 않고 하향여가로 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니까 이 상세된 임대료가 어떻게 돼? 산승 전 상태로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요. 항상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이 이루어지면 가격은 종전선을 회복하는 거죠. 자, 요 이제 우리 다 배웠어. 하향여가 과정에서, 그지? 정부가 보정을 주기 위해서 저소득의 실질소득이 증가하게 됐다, 그지? 저소득의 소득이 증가해서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단 말이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무슨 여가가? 이렇게 하향여가 나타나고, 또 보조금 받는 돈으로 새방을 구하러 가지 않고 고급주택을 사러 가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상향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지? 똑같은 거야, 그지? 그 여가에서 우리가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임대료 보조금에서는 뭘 기게 되냐면 이 보조 후 나타나는 장단기 효과는 똑같습니다. 하향여가 과정하고. 근데 보조금을 지급하면 단기적으로, 단기에는 누가 혜택을 봤어요? 임대인만 초과인을 획득한단 말이야.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는 거야. 임대인만.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응? 임차인은 혜택이 없잖아. 지금 임대료 상승만큼 단기적으로는 혜택을, 초과인을 임대인이 누리니까 이제 임대인만 혜택을 보지 임차인은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풍부히 늘어나서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켰죠. 그리고 임대료가 상승했던 게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종전선을 회복했으니까 싼 값에 새방을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를 보조하면 또 단기적으로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임대를 보조받아서 혜택이 있다 이러면 안 돼요. 단기에는 임대인만 혜택을 보고 임차인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 그래야 된다. 장기적으로만 임차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임대료 보조금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요런 게 답으로 이제 제시될 수가 있고요. 임대료를 보조할 때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딱 지급하면 공급자가 공급하는 지역에 가서 주택을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주거지를 선택해서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공급자가 공급하는 지역이 월수동이면 월수동에 가서 제방을 얻어야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임차인이. 월수동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혜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를 선택할 때 월수동으로 딱 제한을 받는데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그 돈으로 뭐 어디 가서 제방을 얻어도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임차인이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요것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게 알아야 돼. 주택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을 보조금 딱 주면서 이 돈은 새방은만 써야지 대조기 사목하면 때리치긴다. 이렇게 규제를 했다 이 말이야. 다른 재화를 소비하는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주택 구입만 써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급전보다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아주 중요한 거다. 그 보조금은 당연히 그지 주택 구입에만 쓰겠지, 그지? 새방한 데만 사용합니다. 근데 왜 다른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는 거야? 주택 구입에만 쓰는데 저소득층이
자기 자금이 그만큼 절감이 됐잖아요. 그죠? 원래 세방 얻을 걸 지 돈 주고 더 넓은 세방 얻어야 되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 보조금 받은 돈으로 더 넓은 세방을 얻었으니까 자기 자금이 그만큼 절감되고 절감된 돈으로 다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조금 지급점보다 다른 재화의 소비도 반드시 늘어납니다. 요걸 뭐라 한다고?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수요가 증가하는 게 바로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 아닙니까? 이제 요런 것 때문에 다른 재화의 소비도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그다음에 정부가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장기적으로는 저가주택은 보조금 지급점보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늘어나요. 응? 보조금 지급점보다 전체 임대주택 시장에서 차지하는 저가주택의 양은 반드시 늘어나. 왜? 하향효과를 받기 때문에 하향효과 받은 양만큼은 종전보다 반드시 저가주택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주택 보조금을 지급하면 저가주택은 전체 주택시장에서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보조금 지급점보다 반드시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가주택은 이제 종전하고 똑같아질 수도 있고 종전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왜? 건설업자의 생산비용에 따라서 생산비가 종전하고 똑같으면 보조금 지급전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생산비가 증가해버리면 보조금 지급보다 적고 생산비가 감소해버리면 보조금 지급보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고가주택은 생산비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저가주택은 하향효과를 받기 때문에 하향효과 받은 양만큼은 반드시 보조금 지급보다 저가주택이 차지하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알았죠? 요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시험 포인트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이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주택 정책 중에서 이제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는 거 바로 공공주택 정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주택 정책이 공공주택. 뭐 공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이나 뭐 공공임대주택을 줄여서 그냥 공공주택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공공주택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 이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기관에서 직접 지어서 값싸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 하는데 이제 민간이 공급한 주택이 사적 임대주택 또는 사적 주택이죠. 민간 임대주택이나 사적 임대주택이나 줄여서 사적 주택이나 민간 주택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냥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을 사적 주택,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이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민간이 공급한 사적 임대주택이 너무 높은 가격 순으로 공급됐으니까 이 사적 주택하고 똑같은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정부가 직접 지어가지고 가격만 조금 싸게 공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이죠. 지금 민간이 공급한 사적 주택이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3만 원 정도가 공급돼 있어요. 근데 이 5천만 원 부담하고 저속히 주거이동하기가 벅차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도 가격만 좀 싸게 해가지고 요 사적주택하고 수준은 똑같아. 똑같은 뭐 17평짜리라도 민간이 공급하는 5천만 원인데 정부가 공급하는 한 3천만 원 수준으로 해가지고 값싸게 한 5천원 정도만 공급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민간이 공급한 사적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주택을 가격만 싸게 해서 직접 공급한다. 그게 공공주택인데 그럼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이게 똑같은 수준의 주택인데 한 개는 5천만 원이고 하나는 3천만 원이니까 요 3천만 원짜리 이사가지 5천만 원짜리 이사갈 사람 없겠죠. 그죠? 5천만 원짜리 가라 그럼 찾아서 아이고 더러워라. 그러니까 공공주택이 공급된 지역으로 주거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공공주택은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공공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사적주택은 당연히 큰 폭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적주택의 수요가 감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 사적주택의 임대료를 눈물을 머금고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도 인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공공주택하고 똑같은 수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요 임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공공주택의 임대료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이사를 간 임차인들은 원래 이게 요 사적주택하고 똑같은 집이니까 5천만 원짜리거든요. 근데 5천만 원을 3천만 원을 지불하고 주거를 이동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 2천만 원만큼 값싸게 주거를 이동한 효과가 생겼어요. 2천만 원만큼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효과가 생긴 거죠.
5천만 원짜리를 자기들은 3천만 원 내고 정부로부터 2천만 원 보증을 받아서 5천만 원짜리 구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2천만 원만큼 값싸게 주거를 이동하는 혜택을 누려요. 근데 공공주택에 이사간 사람은 혜택을 보죠. 근데 공공주택에 이사를 안 가고 요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겠지.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도 임대료를 3천만 원으로 인하를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똑같이 그지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에 거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이사간 사람뿐만 아니고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까지 단기적으로는 동일한 혜택을 모두 다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함으로써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과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동일한 혜택을 본다. 단계는 그지? 그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3천만 원으로 하락을 해서 단계는 요 사적주택의 임대인도 손실이 왔죠. 근데 손실이 오면은 내가 5천만 원 받던 거 3천만 원 받고는 아이고 속에 뒤집어서 임대사 말한다. 그렇게 해서 사적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해 버립니다. 그럼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만큼 그지?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 감소를 하겠죠.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감소하느냐 하면은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를 한다. 공공주택이 공급된 양만큼만. 왜냐? 공공주택은 지금 5천호밖에 공급이 안 됐어. 근데 이제 이 5천호가 임대될 동안에는 이 사적주택도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지? 이제 공공주택 5천호가 임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3천만 원짜리가 없지,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사적주택의 임대료가 다시 5천만 원으로 복귀합니다. 이거 장기에. 요 5천호가 임대가 다 끝나는 순간 3천만 원 받을 이유가 없어. 다시 5천만 원으로 복귀를 해. 근데 요 5천호가 임대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3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견디기 힘든 사람이 용도를 전환하는 거니까 용도가 전환되는 숫자는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딱 용도 전환돼서 공급량이 감소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 이 사회 전체에서 볼 때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일정 불변이 됩니다. 아주 중요하다. 자, 원래 임대주택이 5천호가 아니 3만호 있었는데 3만호 있다가 공공주택이 5천호 공급돼서 3만 5천 채로 늘었는데 여기서 그죠? 요 공공주택이 공급된 5천호만큼이 감소를 했어요. 용도 전환을 돼서. 그럼 3만 5천호에서 5천호 또 감소하면 3만호가 그대로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은 장기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사적주택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감소를 하지만 그게 공공주택이 공급된 숫자만큼만 감소하니까 사회 전체, 시장 전체의 공급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공공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나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모두 다 똑같은 혜택을 다 받죠.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도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혜택을 다 본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니까 공공주택에 이사간 사람들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3천만 원에 거주를 해요. 그러니까 공공주택에 이사간 사람은 장기적으로도 계속 혜택을 봐요. 근데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 공공주택이 5천호가 임대가 끝나는 순간 임대가 원래 5천만 원으로 다시 복귀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사적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장기적으로는 5천만 원에 거주를 하겠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주택 입주자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모든 양쪽에 있는 임차인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또 이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긍정적 정책으로 평가되죠. 그 이유가 뭐야? 왜 공공주택 정책이 주택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인 정책인데요?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공공주택 정책은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준다 이 말. 원래 임대주택이나 중고주택이 같은 말이잖아, 그지? 그럼 우리 수요와 공급의 탈세에서 배웠지. 주택은 신규주택하고 중고주택 중에 뭐가 수요가 탄력적? 신규주택이 수요가 탄력적이니까 중고주택, 임대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면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불리해서 수요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겠죠. 그래서 수요자인 임차인이 항상 조세 부담이 커서 역효과인 역진세 성격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수요를 임대주택에 대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줘요. 그래서 수요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수요가 탄력대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자가 유리하다. 그럼 수요자가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겠지. 수요자가 바로 임차인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 공공주택 정책은 임차인의 조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게 된다는 거다. 그래서 임차인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아주 유리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정책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공공주택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지금 문제집은 샘플이 와 있는데 그지? 우리 7, 8월 달에 풀이할 문제집 보니까 그 문제집에는 문제가 여러 개가 들어있더라고. 공공주택 정책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주택 정책은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다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지금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공공주택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장기 전세주택, 또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그다음에 또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뭐 별의별 주택이 다 있어. 그 개념들을 좀 익혀두고 작년에도 물론 출제가 됐지만 그죠?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문제집 찾아보니까 문제가 한 4문제가 들어있더라고. 거기에 관한 문제가. 그래가지고 문제풀이 단계에서 그걸 다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부연해서는 설명을 안 드리는데요. 주택정책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게 바로 공공주택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주택 정책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 장단기 효과까지를 다 정리해놔야 되겠고 실제 이제 주택 정책은 요 3가지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문제를 내고 있어요. 요 3가지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실시하는 임대주택 정책이고 그리고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 있잖아. 분양 아파트. 거기에 대한 정책이 또 2개가 더 있지. 4번째 이제 주택 정책의 분양가 규제 정책이죠. 이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도 분양가를 일정 수를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을 수정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하는 거니까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도심에 형성된 신규 분양 아파트가 그죠? 분양가가 평당 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만 원 같으면 20평짜리 아파트가 2억이잖아. 2억.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높으니까 이제 평당 분양가를 600만 원을 초과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이렇게 600만 원을 책정하죠. 그러면 20평짜리 살 때 최고로 금액이 1억 2천이고 600만 원이면 그 이하에서 이제 분양가 책정되니까 1억 2천 이하에서 분양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신규주택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인하된 효과가 생기니까 저소득층이 신규주택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상한선이 설정됐잖아. 그지? 그래서 상한제. 또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이 600이니까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데 좀 전에 최고 가격제가 또 있었잖아. 저기에. 임대료 규제. 그러니까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정책은 이렇게 임대료 규제하고 분양가 규제 2가지예요. 근데 가격 규제 정책은 전부 다 임대료를 규제하든 분양가를 규제하든 다 실효성이 없어. 그냥 부정적 효과밖에 없어요. 이게 물론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신규 분양주택이 절반으로 가격이 인하됐는데 뭐 젠장 그죠? 이거 뭐 분양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지. 큰 폭으로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규제 정책에서는 항상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야.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항상 초과 수요만 발생하지. 뭐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거나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전부 틀린 질문이죠. 초과 공급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에서는 공급이 초과하는 게 아니고 수요가 초과한단 말이에요. 수요량이 공급량을 훨씬 초과해버리니까 초과 수요가 생기지 초과 공급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수요량만 크게 증가해서 초과 수요가 생기는데 이때 이제 또 분양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전혀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 그죠? 1,000만 원 받을 걸 500, 600 받아갖고는 타산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산성이 악화돼가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은 이게 도산하기 십상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을 끌이겠죠.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갈수록 감소해버립니다. 수요는 크게 증가했고 공급량은 갈수록 줄어들어 신규 주택 공급량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사갈 집이 없어. 그래서 집 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해. 주택 구입난이 더욱 심화되고 그지? 뭐 주거이동 활성화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사를 못 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또 뭐 제대로 공사하겠어요. 공사 안 하니까지 부실 시공하니까 질적 수준은 갈수록 떨어지겠지.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신규 주택이 워낙 싸게 공급되니까 이 신규 주택을 한 개 분양받아가지고 종전으로 딱 되팔아 먹으면 큰 보로 차익을 실현하잖아요. 지금 신규 주택에서 전매 차익이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이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차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청약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투기성 수요만 크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가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이루어져서 뭐 투기성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또 분양권을 전매하고 저 분양권 받아가지고 뭐 입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지? 프리미엄 좀 생기면 그냥 대파를 먹고 나오고 프리미엄 좀 주고 샀다가 또 가격이 떨어지면 또 대파알고 이게 분양권 전매 이런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또 도심지에는 지금 분양가를 심하게 규제하니까 규제가 심한 도심에서 아파트 공급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자들이 외곽으로 이탈해가지고 외곽지에서 막 무분별하게 고층 아파트를 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도심하고 건축 간에 토지를 거꾸로 비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토지 이용의 비효율화도 초래를 하죠. 그리고 외곽 쪽에 이제 주택이 공급되니까 그지? 주택을 찾아서 직장만 도심에 두고 외곽에 주거지역을 행사하는 직주 분리를 가속화시키고 뭐 이런 폐단이 줄줄이 나타납니다. 분양가를 규제하는 목적도 즉 주거 안정이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실시에 나타나는 효과가 부정 효과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형성된 분양가가 평당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지? 1,000만 원 형성됐는데 정부가 분양가를 규제하면서 평당 1,200을 초과하지 마라. 이게 해서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분양가격을 책정해서 규제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설업자의 수익이 감소하지도 않았으니까 신규주택 활발히 공급하겠죠. 또 제대로 공사하고 하니까 이런 일 나타나는 거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도 그죠? 규제되는 분양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아무런 주택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분양가 규제뿐만 아니고 임대료 규제인께서 나왔던 거하고 똑같다 전부 다. 이 가격 규제 정책은 전부 효과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니까 정리하기도 쉬워요. 그냥. 그리고 요게 이제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 대안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가를 자율화 시켜주는 거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규제해 보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그지? 이 규제된 분양가를 평당 600을 초과하지 못하게 딱 규제를 해보니까 이건 뭐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면서 건설업자에게 재량껏 그런 분양가를 책정해서 받아봐라. 이게 분양가 자율화 아닙니까? 그지? 그럼 자율화를 하면은 종전에 그지? 평당 1,000만 원 정도 받던 거 600 초과해서 못 받다. 근데 이제 해제했죠. 너 맘대로 받아라. 그러면 요 이상은 또 받으려고 안 하겠어.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뭐 1,000만 원에서 뭐 1,100 지금 1,000만 원이 뭡니까? 이제 한 4, 5년 전만 해도 평당 1,0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규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구도 4, 5년은 넘었겠네. 한 5, 6년 됐겠네. 이제 분양가가 보통 900만 원에서 998만 원, 뭐 1,000만 원 넘는 게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지? 여기 AK 이것도 분양할 때 뭐 800만 원대가 그랬죠. 그죠? 모릅니까? 그래서 1,000만 원 넘는 게 없었죠. 1,000만 원 초과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1,800만 원대에서 막 그죠? 거의 2배 정도 이상 올랐지 지금. 많이 오릅니다. 그럼 이게 오르면은 지금 요거 봐봐라. 20평짜리가 분양가 규제할 때 요 금액이던 게 이제 20평짜리 같으면요. 뭐 완전히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해요. 2억에서 거의 그냥 2억 4천만 원까지 신규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신규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니까 신규주택 못 삽니다. 중고 쪽으로 이제 수요가 몰리겠죠. 중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중고주택 가격도 동반 상승을 해가지고 중고주택도 똑같은 수준까지 가격이 비슷한 수준까지 육박을 해요. 그래서 신규하고 중고주택이 가격 차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없어져 버리니까 전매 차익이 소멸했다는 뜻이라 신주택을 분양받아가지고 대파라 먹어도 차익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고로 이 전매 차익이 크게 발생할 때는 차익을 획득해서 투기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이 차익이 없다면 그죠? 주택 청약할 일이 없겠지. 꼭 필요한 사람만 청약을 하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을 하지 가수요자는 청약에 가담을 안 해. 고로 투기성 수요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제한하면 투기성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또 질적 수준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됩니다. 왜? 서로 간에 이제 품질 경쟁을 해가지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을 해야만 청약을 할 수 있고, 그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품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규주택의 질수도 크게 개선되는 아주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문제가 이제, 그지? 그리고 또 건설업자의 채산성이 회복이 됐으니까 신규주택을 활발하게 공급하겠죠. 그래서 신규주택의 공급량도 계속 증가해가지고 주택 부정률도 완화가 되고 아주 좋아.
다만 이제 이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분양할 때 소형 평수보다는 대형 평수가 수익이 더 크게 확보돼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높은 대형 평수 위주로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소형 평수는 공급 자체가 안 돼요. 소형 평수 공급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입장에서 보면 신규 주택이 가격이 크게 상승해서 신규를 살 수도 없는 데다가 중고 가격도 동반상승해서 중고를 사기도 어렵고 또 소형 평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입장에서는 구입할 주택이 없어요.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화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난은 더욱 심화된다 이 말이에요. 실제는 이제 저소득의 주거 이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분양가를 규제도 하고 자율화도 시켜주고 하지만 분양가를 규제해도 저소득은 집구하기가 더 어렵죠. 분양가를 자율화도 집구하기가 더 어렵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정책은 둘 다요. 저소득층의 주관적에는 둘 다 기여할 수가 없어요. 실제. 근데 다만 이런 이제 긍정의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긍정의 효과하고 같이 두 개를 비교해 놓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주택 정책은 대부분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주로 이제 시험은 임대주택에 대한 3가지 정책에서 그지? 저기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 이 3가지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도 3가지 정책의 대비책을 세우고 참고로 이 분양가 규제나 자율화는 참고로 2가지 정도를 좀 비교해 놓으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 중에 이제 조세 정책이 더 있죠. 당연히 이제 조세 정책이 있는데 이거 칠판이 없어서 안 되겠다. 또 요 좀 지우고요. 조세 정책부터는 조금 지우고 합시다. 좀 쉬었다 할게요. 수고했습니다.